2부부터는 기조 강연을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올해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기조 강연을 위해서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조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그 연구성과 발표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를 하신 추다혜 박사님, 안지영 박사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그리고 그에 이어서 또 태국에서 IMF 주최로 중앙은행 총재들과 열린 기후금융회의를 연속해서 다녀왔는데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실전화되고 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좀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레토릭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이미 깊숙이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다혜 박사님도 두바이에 오셨던 것으로 들었는데 예컨대 이제 CCS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중국하고 비공식 면담이 있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국 분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CCS가 한국과 미, 일본이 소유하는 것의 한 200배 정도의 그 스토리지 장소를 이미 파악을 해 놓고 있더군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CO2 공동 운반선 이런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 실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암모니아 관련해서도 거기 현지에서 청정수소 저희 탄노기 세션도 있었습니다만 다 중요한데 어떻게 이 마켓을 만들 것인가, 수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은 공급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어떤 시장 설계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스케일로 과연 수소 경제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COP28이 남긴 에너지 정책의 어떤 좀 고민거리 일종의 제가 겪은 스냅샷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에너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로 최고 수준의 하이 폴리틱스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그냥 뭐 어느 부처의 소관 사항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크게 관심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될 하이 폴리틱스 어젠다가 되고 있고 또 더 되어야 한다. 한국 같은 경제 수진, 뭐 에너지 10대 소비국인데요. 이 차제에 에너지 전담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같은 걸 보면 이 중요한 에너지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잘 논의 대상이 잘 되질 않고 있어요. 왜? 에너지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 자원, 뭐 그 총괄 부처가 있습니다만 주로 산업, 무역 이런 얘기들을 하지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문제가 국무회의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게 우리 솔직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캅 28과 이어서 뭐 작은 회의였습니다만 IMF 회의를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경제 부처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과연 보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그에 맞춰서 편성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캅 28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뭐 화석 연료 퇴출이냐 전환이냐 뭐 등등의 워딩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기치로 내건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CF 연합이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게 에너지만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한 사흘 전인가요? 그 당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등등과 캅 결산을 간단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숙제 검사라는 글로벌 스탁테이크가 있었고요.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게 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좀 이따 우리 김지효 박사님이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한국도 좀 상황을 보다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넷 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속에서 원전 3배. 다 이거는 컬렉티브한 골이기 때문에 국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컬렉티브 골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점점 더 자명해지겠죠. 특히 이제 원전이 캅에서 중요한 에너지원,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제 재생 에너지가 시대를 이끄는 에너지로서 더 확고하게 가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지만 캅을 시작할 때 좀 끌고 가는 워딩이 이거였습니다. Orderly phase out of unabated fossil fuel. 저감되지 않는 연료, 화석 연료를 질서 있게 퇴장시킨다는 거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개도국, 특히 이제 산유국, 화석 연료 다 소비국들의 반발 속에서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져 가는 전환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집트, 올해 UAE, 내년에는 또 원조 산유국이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인도가 5년 뒤에 우리가 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와서 산유국과 화석연료 다소비국이 캅에서 더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다르게 보자면요, 어떤 절박감, 위기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뭐 첫날 이게 약간 글로벌 토크쇼 워딩 게임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더니 몇몇 언론에서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도 하고 그러던데,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캅이 92년에 생긴 이래 저런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의 장기간의 국가 간의 니고시에이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정부 간 협상이 갖고 있는 UN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주목이 됐습니다. 자본이 몰리고 있다. 제가 간 첫날부터 나흘간 570억 달러가 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세계 최대의 그 헤지 펀드 운영하는 분, 그리고 빌 게이츠도 보이죠. 그리고 UAE의 알자베르 등등해서 나흘 동안 57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이 조성이 됐고 끝날 무렵에는 850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컨센서스에 NDC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한 6조 달러 가까이가 필요하고 또 특히 넷제로 청정 에너지 구축을 위해서는 매년 4조 달러 이상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었죠. 들어가야 한다지 들어간다라고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다 실전적으로 맥켄지 글로벌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후 테크 녹색 산업에 실제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는 게 12조 달러입니다. 12조 달러. 제가 작년에 이집트 총회 다녀와서 앞으로 기후에서 거론되는 돈의 단위가 공이 하나씩 더 붙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트릴리언 달러가 이제 곳곳에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 녹색 데카콘 300개, 유니콘 1000개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미 기후테크 유니콘이 130개, 데카콘이 5개 이상 출연을 했습니다. 잘 아는 테슬라나 BYD, DD 추싱 이런 거는 데카콘 대열에 이미 들어갔죠. 생긴 지 10년 안에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은 컸으니까요. 수많은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 모빌리티, 그다음에 IT 이 세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크게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후 솔루션의 하나의 주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기술집행위원회에서 AI 이니셔티브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탄노기에서도 이 당사국 총회에 앞서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탄소 20% 감축 전략 이런 것을 직전에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UAE가 굉장히 돈도 300억 달러를 내놓고 막 치고 나가는데 옆에 계신 그 엘고어 부통령이 찬물을 끼얹는 발표를 하나 했어요. UAE가 작년에 7.5% 온실가스가 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 저 클라이밋 트레이스라는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거예요. 저게 인공지능, 인공위성, 센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추적하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고요. 구글이 그 딥마인드 이세돌 이긴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기후 예측, 기상 기후 예측 쪽의 컴퓨팅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저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뉴 머테리얼
탄소 중립에 기원할 수 있는 새로운 머티리얼들을 그전에 공학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수의 뉴 머티리얼들을 지금 조합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흔히 뭐 자동차 회사 맞죠. 근데 테슬라의 더 큰 자기들의 데피니션을 보면 테슬라는 하나의 에너지 회사입니다. 뭐 충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 배터리 회사, 그리고 그 위에 또 AI라는 데이터 회사.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 봐왔던 회사가 아니에요. 기후위기 시대 아주 복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걸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연구를 제안을 해온 게 우리가 전력망을 이제 AI를 기반으로서 한번 굴려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도 하나의 자원인데 AI가 가장 옵티멀하게 전력이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스턴이라는 컨설팅 회사는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는 큰 판에 기후 AI 단 두 분야에 그 컨설팅 회사인데 1 빌리언을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97년 IMF 위기 때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나갈 무렵에 2000년 전후로 인터넷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때 구글이 나타났었죠. 98년에. 근데 지금 워낙 정부 퍼블릭 머니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또 새로운 기회에서 또 한번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10배 이상 큰 판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커스 웨일이라는 분인데요. 특이점이 2045년쯤, 2050년쯤 인공지능의 지능, 이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이 2045년, 50년. 근데 이분을 몇 년 전에 봤을 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F 스토리로 정도로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 속도로 AI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그 거대 인공지능 최고의 미션이 기후 문제를 푸는 것이라 주어진다면 인간을 어떻게 다룰게 될지 그런 끔찍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공격하는 bad AI는 안 나오도록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자신하지 못해요. 뭐 이거는 좀 그냥 재미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AI라는 게 기후변화 총회장에 등장한 원년이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 기후 클럽, 우리는 녹색 성장 클럽을 이미 만들었죠. 2012년에. 근데 이 올라프 숄츠 총리가 기후 클럽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일이 녹색 성장이었어요. 기후 클럽이 탄소 중립만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기후 클럽의 녹색 성장이 중심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원조 국가로서 반가운, 종주국으로서 반가운 거였지만 겨냥하는 거는 바로 헤비 인더스트리입니다. 철강, 시멘트, 중공업, 이걸 어떻게 디카보나이제이션을 할 것인가. 이제 에너지 전환에 이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았고요. 제가 그저께 포스코 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겁니다. JP 모간 등등 투자사에서
포스코의 탄소 배출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BMW나 폭스바겐, 자기들 강판은 녹색 강판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이 FMC라고 First Movers Coalition이라는 걸 계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인더스트리죠.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운송 분야가 굉장히 항공, 해운, 수송. 그 다음에 CDR이라는 거는 이제 탄소 제거하는 기술 8개 분야. 이게 이제 CCUS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한국이 들어와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First Mover Coalition. 제가 한 11월 초에 한국의 녹색 투자, 녹색 전환을 보다 스케일업, 스피드업 하자는 취지로 그린 빅뱅 서밋을 열었는데 존 케리 그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특별 영상을 보내와서 내년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개 분야의 녹색 협력 분야를 제시했어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녹색 건물, 청정해운. 청정해운은 이제 클린 쉬핑 코리도, 항로, 특정 항로는 친환경 선박과 친환경 연료로 가도록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제 5개부터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한 18% 정도 차지하는데 또 경제는 한 30% 이상 하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를 좀 하자.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두바이 현지에서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백악관의 기후 특보를 백악관 특보를 만났는데 미국 IRA가 지금 한 4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1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영향은 4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트럼프가 나타나서 뒤집으면 좀 달라지겠죠. 자, 이제 이 사람을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인데요.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 속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도해야 될 3가지 테크놀로지가 컴퓨팅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바로 IRA의 전략적인 배경이고요. 그 핵심은 클린 에너지, 모빌리티를 포함한 거죠. 미국 내에 산업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산업은 미국의 토대를 두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미국 IRA 입법 이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등 보면 한국의 삼성, 현대, 한화, LG, SK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자본으로 클린 에너지 인더스트리얼 베이스를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어요. 미국과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럼 국내에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국내에 그런 건 체감이 좀 덜 되시죠? 그럼 한국이 산업적으로 비면 어떻게 한가?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안보실장, 일본 안보실장하고 와서 2차 전지, 전략적 광물 이런 것에 대해서 3국 협력하자. 존 케리 얘기랑 사실 똑같아요. 이러고 오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중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국하고 비공식도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생산 국가입니다. 배터리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해상풍력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으로는 세계 최대 녹색 투자국이고 이거를 그린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로 연결시키고 있죠. 무엇보다 리튬을 비롯해서 전략적 광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바로 중국의 전략적 광물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호주 등등하고 이러죠. 근데 지금 태양광의 여론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지금 풍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회해서. 또 그렇지만 또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분하고 한중 간의 녹색 다이얼로그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왔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이요. 과거에도 세계화 속에서 지내졌지만 지금은 아까 탄소 저장, 해외 저장소 같이 이제는 저는 이제 그 딥 그린 파트너라 그러는데 상대방의 NDC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주요 국가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서 좀 허술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할 건 무엇인지 찾아서 같이 깊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지금 이거 제일 열심히 잘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아시아 전역을 다 샅샅이. 대동양 공영권 기억나시죠? 일본은 우리보다 3배 가량 높은 1억 톤을 국제 감축. 그리고 조인트 크레딧 메커니즘이라고 이미 만들어 놨어요. 지금 ADB 총재께서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을 위한 거를 한국이 좀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트랜지션 메커니즘이죠. 우리가 국제기구 2개를 ADB는 지역기구인데요. 우리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이미 한 50개국 가깝습니다. 회원국가가. 그리고 파리 협정 6조라는 것을 통해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고 GCF 자체에는 지금 한 130억 달러가 조달이 되는데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30억 달러 추가 공여하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 국제기구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유치했는데 국가의 전략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ADB 사실 일본이 많이 영향을 IMF 세계은행 미국이 많이 국제기구라는 것과 국가이익이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자, 카본프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본프리 이거는요 사실은 마땅히 나와야 될 패러다임이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그린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미국, 영국 적극적이고요. 중국, 일본 우리가 할 얘기를 해줬다. 이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 에너지를 피하거나 특정 에너지만 키우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카본 프리에 도움되는 에너지는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라는 관점에서 확 열어놓고 가야 된다. 네. 지금 외신이나 독일 또 영국의 NGO 등은 이걸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하나의 아리백처럼 하나의 스탠다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구축을 해야 돼요.
서티피케이션 스킴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미국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죠. 지금 탈석탄 왼쪽에 보이는 분이 탈석탄 동맹의 대표인데 한국을 자꾸 이제 재촉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것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1조 5천억 달러 한전의 석탄 해외 발전에 대해서 제동을 건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훌륭하지만 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투자한 돈을 빼내겠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공개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거기서 또 하나의 또 희망을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한수원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형 원전, 제가 이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만든 그분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차세대 원전의 핵심적인 중요성은 로드 팔로잉이라고 하는 출력 조절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수원 개발자에 따르면 100%까지 출력 조절이 된다고 하니 그럼 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맞물려서 상호 작동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 화석 연료와 좀 더 빨리 정말 트랜지션 어웨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에너지부죠. 에너지부의 전략 담당 차관보하고도 얘기가 내놓는데 미국의 궁극적인 에너지 정책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죠. 트럼프가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재생과 원전 두 개를 남기고 그 상호 작동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장기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에너지연구원에서도 그런 궁극적인 한국의 에너지 장기 전략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좀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물론 이게 조기에 상용화되고 도시 속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수용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파티 비롤하고 하나 세션을 같이 했고 또 따로 얘기도 나눴는데 한국 그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절대 지지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믹스를 균형 있게 제시해 줘야 된다. 강건하게 제시해야 되고 에너지 믹스 갖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몇십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지금도 국회가 지금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좀 세계적인 에너지 기술 몇 가지는 좀 보여주길 바란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뭐 차세대 원전, 초고효율 그 페로브스카이 태양광 이런 것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세 번째가 제일 아픈 대목이죠. 한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체계 그리고 아까 시장 시그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게 돼야지 한국이 세계의 에너지 혁신 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예, 지금 한국이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내실 있게 걷어가야 될 것은 에너지 시스템의 발전입니다. 제가 이거 한 1년도 더 된 칼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저 노동교육연금을 3대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제4의 개혁으로 전기요금 이걸 합리화하는데 중앙은행 수준으로 독립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 된다 라고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지나면 지금 이제 산자부에 용역도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정치입니다. 이 트럼프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두바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24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선거를 치르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등이 대선을 하고 한국, 인도 등등은 총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등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역할은 정치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024년이 그걸 묻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도 단순한 보수 진보이게 아니라 친환경 신성장의 중도 그룹이 한 20% 가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뭐 협상이야 어찌됐든 기후 위기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한 2주 사이에 한국의 온도차가 40도 난다는 거 아닙니까? 20도로 뭐 초여름 날씨 갔다가 지금 영하 20도까지 훨씬 더 빈발해질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속 심화되고 지속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더 이상 개도국 마인드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분께서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 스테이터스를 지켜온 것을 큰 공적으로 자랑하시는 것을 얼마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혁신이 뒤처진 면이 있어요. 지불해야 될 코스트를 계속 밀어오면서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우리 기술 역량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정도의 속도감과 이 정도의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판의 변화를 주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일업, 스피드업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선거 없는 해가 한 2년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 정말 뜻을 모아서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 녹색성장이 바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ABD로 가는 종래의 비즈니스 as usual의 길을 ABC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은 저 녹색 트라이앵글의 규모가 2050년까지 200조 달러 안팎으로 뭐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등등 세계의 전문 연구 기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낙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말로 수준 높은 연구 결과에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